결혼 5년 차 되던 해, 나는 친정엄마의 환갑 선물로 드릴 금팔찌를 직접 골랐다. 18K, 37.5g. 금은방에서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보석함이 텅 비어 있었다. 남편에게 물어보자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엄마 드렸어.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순금이 몸에 좋잖아. 어차피 어른들 효도하는 건데 누구한테 드리든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들어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벨벳천은 평평하게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만 둥근 고리 모양으로 푹 파여 있었다. 강수연의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옷장 맨 위칸 서랍은 열려 있었고 보석함 뚜껑은 뒤로 젖혀져 있었다. 그 파인 자국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어야 할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37.5g짜리 순금. 손목에 닿는 팔찌 안쪽 면에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바로 지난주 화요일, 종로 3가의 단골 금은방에서 찾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보석함을 꺼내 손바닥 위에 뒤집어 엎고는 가볍게 톡톡 털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에 깔린 벨벳천을 통째로 들어 올리자 딱딱하고 까만 종이 밑판이 드러났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시선을 서랍 밑바닥과 나란히 맞추고 손바닥을 나무판에 밀착시킨 채 서랍 맨 안쪽까지 더듬거렸다. 손톱이 나무 틈새를 긁고 지나가며 뽀얀 먼지만 묻어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칸에 있던 계절 지난 옷 서랍까지 전부 빼냈다. 니트, 두꺼운 머플러, 레깅스 등을 하나하나 꺼내어 탈탈 털어본 뒤 침실 마룻바닥에 툭툭 던져버렸다. 거실에 켜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9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닫힌 방문 너머로 침실까지 전해졌다. 30분 전, 수연은 마포구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탄 뒤 홍대 입구역 지하상가에서 호박죽 하나를 포장해왔다. 32평짜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신발장 앞에는 남편의 수제 구두가 보이지 않았다. 아직 퇴근 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침실 바닥은 온통 옷가지로 널브러져 있었다. 수연은 옷 무더기 한가운데 서서 텅 빈 보석함으로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밤 9시 40분. 현관 쪽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삐삐삐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둔탁한 마찰음이 이어졌다. 구두 굽이 현관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박재훈은 정장 재킷을 팔에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거실로 들어섰다. 소주를 마신 탓에 얼굴에는 특유의 붉은 기가 돌았고 발걸음은 살짝 무거워 보였다. 수연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오른편에는 아직 뚜껑도 뜯지 않은 호박죽 플라스틱 용기가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뚜껑이 열린 빈 보석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팔찌는 수연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박재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더니 생수 한 병을 꺼냈다. 플라스틱 뚜껑을 따고 고개를 젖혀 물을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의 목젖이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엄마 드렸어. 그는 물병을 아일랜드 식탁 위에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무심한 말투로 대꾸했다.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순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건강에 좋대잖아. 마침 이번 주말이 무릎 수술하시고 처음 외출하시는 날이라 내친 김에 갖다 드렸지? 수현의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핏기가 가셨다. 그건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준비한 거였어.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물병을 응시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우리 엄마 환갑이잖아. 그제야 박재훈이 고개를 돌렸다. 식탁에 앉은 아내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턱을 치켜들며 생떼를 쓰는 아이를 대하는 듯한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어른들 효도하는 건데
누구한테 들이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가 와이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우리 엄마도 당신 엄마잖아. 장모님 선물은 다른 걸로 하나 더 사드리면 되지? 참나,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유나는. 그는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다. 수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치마를 꽉 쥐고 있던 손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보석함을 탁 소리 나게 닫았다. 보석함을 들고 침실로 들어간 그녀는 등 뒤로 방문을 닫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방 안에는 메인 조명 대신 침대 머리맡에 독서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휴대전화에서 은행 앱을 켜고 거래 내역을 불러왔다. 화면에는 금은방에서 결제한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총액 750만 원, 6개월 할부 중 3회차 납부 완료, 남은 할부 3회. 은행 앱을 종료한 뒤 메모장 앱을 열었다. 메모의 제목은 단 한 글자, 빈 상자였다. 그 안에는 연도별로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2022년,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주셨던 비취 귀걸이. 그 당시 그는 찜질방 사물함에 두고 온 거 아니냐고 말했다. 2023년, 외할머니 유품이었던 낡은 순금 반지. 당신이 쓰고 어디 뒀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며 소파 틈새나 찾아보라고 했다. 2024년, 첫 성과급을 받고 산 진주 목걸이. 옷에 섞여 들어갔다가 세탁기에 갈려서 끊어졌나 보다며 어쩐지 배수구가 막혔다고 둘러댔다. 2025년, 크리스탈 귀걸이 한 쌍 그런 싸구려 잃어버렸으면 그냥 잃어버린 거지 새로 하나 사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줬다. 매번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단 한 번도 끝까지 캐묻지 않았다. 어떻게든 부부로 살아가야 하니 어떤 일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물건에는 친정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수현은 화면에 적힌 글귀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액정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폐가 터질 듯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심호흡을 이어갔다. 메모장을 닫고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네, 112 경찰 상황실입니다. 상담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현의 목소리는 높낮이 하나 없이 차분했다. 가족 간 재물 도난 사건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주소는 고양시 일산석. 방문 밖에서 무언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거실에서 박재훈이 들고 있던 물병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물이 흥건하게 쏟아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방문 손잡이를 거칠게 비틀며 침실 문을 확 열어젖혔다. 너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고 두 눈은 부릅떠져 있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야? 나 내 남편이야. 수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 터치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상담원의 직업적이고 또렷한 목소리가 고요한 침실 안에 울려 퍼졌다. 도난당하신 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7.5g짜리 순금 팔찌 1개입니다. 수현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팔찌 안쪽에 한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 그리고 정품 보증서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랐던 박재훈의 양볼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잿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분노로 시퍼렇게 질려갔다. 그는 앞으로 크게 한 발짝 내디디며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수현은 몸을 획 틀어 그의 손을 피하는 동시에 왼팔을 들어 올려 그가 뻗은 팔을 가로막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의 두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취조하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다.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만 해.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낮췄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상담원이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하고 있으니까. 박재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아내의 눈동자를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40분 뒤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문 밖에 서 있었다.
나이가 좀 더 지긋한 경찰관은 한 손에 기록용 수첩을 들고 있었고 젊은 동행 경찰관은 그 뒤에 비스듬히 서 있었다. 박재훈은 현관 통로를 가로막고 서서 양손으로 양쪽 신발장을 짚은 채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경찰관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정말 집안 식구들끼리 오해가 있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제가 아내 물건을 저희 어머니께 잠시 맡겨둔 것뿐인데 곧 다시 가져올 겁니다. 나이든 경찰관은 그의 말을 맞받아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거실에 서 있는 수현을 바라보았다. 수현이 앞으로 걸어 나와 서류 몇 장을 건넸다. 맨 위에는 강수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있었고 그 아래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내역서와 금은방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철해져 있었다. 경찰관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꼼꼼히 확인한 뒤 옆에 선 박재훈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박재훈 씨, 나이든 경찰관이 수첩에 서류를 끼워 넣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본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3자가 아니라 우리 엄마 박재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법적으로는 소유자 본인을 제외하면 전부 제3자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동의 없이 물품을 넘긴 것이 맞는지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오. 박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경찰관 뒤에 서 있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경찰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이 주머니에서 무전기와 업무용 스마트폰을 꺼냈다. 해당 물건이 현재 제3자에게 있다면 그분과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거주지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발장을 짚고 있던 박재훈의 팔이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경찰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노인네라서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연세가 있으셔서 놀라십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단호하게 반복했다. 같은 시각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낡은 아파트.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저녁 8시 1일 연속극 재방송이 한창이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거실 바닥에 깔아둔 전기장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반쯤 깎은 사과를 손에 들고 있었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쾅쾅 두드리는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순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과도를 내려놓고 바지에 묻은 부스러기를 툭툭 털며 일어났다. 이 야밤에 대체 누구야? 현관문을 열자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이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10분 뒤 거실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김순자는 자기 허벅지를 철썩 내리치며 장판 위에서 용수철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그녀는 앞에 선 경찰관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튀겼다.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아들놈이 자기 마누라 물건 좀 가져다 친정엄이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신고를 해? 당장 판사라도 데려와서 따져보자 그래. 경찰관은 현관 끄트머리에 선 채 그녀의 기세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르신, 저희는 그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입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 팔찌 좀 꺼내 보여주시죠. 물건이 온전하게 있는지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김순자의 손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안방 쪽으로 빠르게 굴러가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기어들어갔다. 뭘 그렇게 서둘러, 방 안에 잘 모셔뒀어. 2 경찰관이 그녀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서는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쳤다. 김순자는 벽 쪽에 붙은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반듯하게 갠 낡은 손수건들과 온갖 잡동사니들이 쑤셔 박혀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 밑동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냈다. 안방의 백열등 불빛 아래서
그 순금 팔찌는 눈이 부실 정도로 샛노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경찰관이 체증용 카메라를 꺼내어 확인하려 다가섰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김순자의 손을 지나쳐 서랍 안쪽으로 꽂혔다. 손수건이 흐트러지면서 그 옆구석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겉면이 날고해진 빨간색 벨벳 파우치였는데 입구가 헐겁게 열려 있었다. 저건 뭡니까? 젊은 경찰관이 무의식 중에 물었다. 김순자는 화들짝 놀라 몸을 획 돌려 열린 서랍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뭐가 어때서? 늙은이 개인 물건까지 다 뒤지겠다는 거야, 지금.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똑똑히 보았다. 빨간 벨벳 파우치 틈새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초록색 윤기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비취 귀걸이 한 쌍이었다. 그리고 파우치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여러 겹으로 엉켜있는 진주 목걸이였다. 고양시의 아파트. 수연은 거실의 패브릭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소파 맞은편 식탁 의자에는 박재훈이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휴대전화 화면을 끊임없이 쓸어내리며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음에도 고요한 거실에는 수화기 너머로 지금 거신 번호는 통화 중이오니 하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수현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전화를 받자 아까 다녀간 나이든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수현 씨, 경찰관의 말투는 감정을 꾹 누른 듯 묘하게 무거웠다.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분의 자택에서 신고하신 순금 팔찌를 찾았습니다. 물건 상태는 온전합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경찰관에 이어지는 말에 그녀의 숨이 턱 막혀버렸다. 그런데 서랍 안에서 다른 물품들도 몇 가지 발견되어서요. 혹시 강수현 씨와 관련된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떤 물건들이죠? 전화기 너머로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비취 소재의 귀걸이 한 쌍, 구식 순금 반지 한 개, 진주 목걸이 한 줄. 수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메모장에 적혀있던 그 핑계들이 뇌리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찜질방, 소파 틈새, 세탁기, 싸구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뜸을 들이며 서류의 글자를 재차 확인하는 듯 했다. 종이로 된 계약서 한북 생명보험 증권입니다. 수연이 눈을 번쩍 떴다. 전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이 보험 증권은 강수연 씨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건조하게 흘러나왔다. 가입일은 2022년 2월. 연납 보험료 120만 원입니다.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수연의 손가락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손끝에서부터 손목까지 지독하게 저릿한 느낌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위장 속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차갑고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의 목소리처럼 낯설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겼다. 거실에는 여전히 박재훈의 휴대전화에서 새어나오는 뚜뚜거리는 통화 연결음만이 맴돌았다. 수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탁 앞에 남편을 쳐다보았다. 박재훈은 계속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꾹꾹 눌러대고 있었다. 어찌나 힘을 줬는지 손톱 밑동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재훈아.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편의점 영수증에 적힌 내역을 읽어내려가듯 높낮이 하나 없는 평탄한 목소리였다. 박재훈의 손놀림이 뚝 멎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미처 지우지 못한 초조함이 두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 피보험자로 가입해둔 그 보험, 수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수익자가 누구야? 박재훈의 손가락이 허공에 뜬 채로 액정 위에서 딱 멈췄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두 번 꿀렁였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모조리 빼앗긴 사람처럼 헉헉댈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똑, 딱, 똑.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길고 팽팽하게 당겼다. 무려 11초 동안. 마침내 박재훈이 입을 뗐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는 경계심과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수현을 노려보며 오히려 되물었다. 너 대체 우리 엄마 집에서 뭘 뒤진 거야? 수현은 소파에 앉아 5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그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이 순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는 아내가 왜 손을 떨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아내가 공포에 질려 있는지도 안중에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바쁘게 굴러가고 있는 유일한 계산은 오직 저 여자가 대체 어디까지 알아낸 거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어두침침했다. 수현은 회사 프로젝트 팀장에게 반차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챙겨 입고 지하철 2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 종로구에 위치한 전면 유리로 된 대형 오피스 빌딩 앞에 멈춰섰다. 천장에 달린 에어컨 통풍구에서 미세한 웅웅 소리가 났다. 윤지아는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널찍한 사무실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현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이 법무법인에서 이혼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였다. 어젯밤 수현이 보내준 사진 몇 장을 확인한 지아는 새벽 2시에 딱 한 줄짜리 답장을 보냈었다. 내일 오전 10시. 내가 찾을 수 있는 서류란 서류는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와. 수현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봉투가 열렸다. 분실 물품 리스트를 정리한 프린트물, 간밤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물품 확인서 사본.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오늘 새벽 수현이 박재훈의 서재 맨 밑바닥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뜯어내고 찾아낸 생명보험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지아는 그 보험계약서를 빼내어 책상 위에 쫙 펼쳤다. 얇은 태 안경을 쓴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사무실 안은 무려 3분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종이 넘어가는 바스락 소리뿐이었다. 마지막 장까지 넘긴 지아의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곧바로 입을 떼는 대신 안경테를 슬쩍 치켜올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이 보험, 사망보험금이 5억 원이야. 지아가 고개를 들며 서류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만약 보험계약 유지기간 내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상 금액은 2배로 뛰어 10억 원. 그녀는 서류의 방향을 돌려 수연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계약자, 박재훈. 수익자, 박재훈. 지아의 손가락이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 오른쪽 구석에 있는 서명란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피보험자 본인의 인지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여기 피보험자 건강고지란에 적힌 서명. 수연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서명란에는 강수현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필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고 글씨 끝부분마다 누군가의 필적을 억지로 흉내낸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수현의 평소 글씨체가 아니었다. 이거 내가 직접 서명한 거 맞아? 지아가 물었다. 수현은 그 서명을 빤히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아는 군말 없이 책상 위 전화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계약서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는 수현에게 전화상으로 피보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다. 신원 확인이 끝나자 지아는 마이크 쪽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안녕하세요. 이 보험 증권과 관련해 최근 접수된 업무 문의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스피커 너머로 상담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다다닥 소리가 들려왔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한 번도 연체 없이 정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기계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아, 그리고 시스템 기록을 보니 3개월 전에 계약자이신 박재훈 님이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를 주신 적이 있네요. 어떤 내용을 문의했죠? 지아가 파고들었다. 당시 박재훈 님께서는 특약 조항 중 하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담원이 상세 기록을 읽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피보험자가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와 현지에서 발급받아야 할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다. 전화기 스피커에서는 미세한 기계음 섞인 백색 소음만 흘러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두 손가락으로 콧대를 꾹꾹 누르며 피로를 달래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수현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지아는 아주 낮지만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실어 말했다. 수현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똑똑히 들어. 수현은 의자에 앉은 채 등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첫째, 내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에 가입한 행위, 이건 명백한 사문서의 조죄야. 지아가 손가락 하나를 쫙 폈다. 둘째, 피보험자 모르게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해놓고 최근에 먼저 연락해 해외재해 사망보상금 청구 절차를 캐물었다. 이건 사법실무상 전형적인 보험사기 예비죄에 해당해 그녀가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셋째, 지아가 손을 내리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두 손을 책상 위로 깍지 꼈다. 조언하건대 너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 수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로펌을 나선 그녀는 마포구 합정동의 번화가를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걸었다. 길가에 있는 적당한 비즈니스 호텔 체인점을 발견하고는 무작정 들어가 프런트에서 카드를 긁고 1인실을 잡았다. 숙박비는 58,000원이었다. 방은 몹시 비좁았다. 1.2m 남짓한 싱글 침대 하나와 벽에 바짝 붙어있는 좁은 책상이 전부였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청소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다. 수현은 가방을 침대 위로 던졌다. 트렌치코트를 벗고 면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섰다. 어느새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피부에 들러붙은 얇은 면 천이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의자를 빼서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다. 빈 엑셀 창을 띄우고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결혼 이후의 주요 기념일, 예물들이 하나둘 사라졌던 시점, 그리고 오늘 알아낸 모든 충격적인 사실들을 빠짐없이 칸칸이 채워 넣었다. 모니터 위를 오가던 그녀의 시선이 어느 순간 엑셀표의 특정 행에 꽂힌 채 굳어버렸다. 3개월 전, 박재훈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외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꼬치꼬치 캐묻던 바로 그 달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박재훈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꽃다발을 사들고 왔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다정하게 말했다. 수현아, 우리 여행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다. 다음 달에 나 연차 내고 발리로 결혼기념일 여행 갈까? 내가 절벽 끝에 있는 프라이빗 호텔도 알아봐뒀어. 거기 경치가 진짜 기가 막히대. 결국 그 여행은 무산되었다. 회계법인의 연말 감사 프로젝트가 급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녀는 한 달 내내 야근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그때 박재훈은 거실에서 길길이 날뛰며 물컵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다. 넌 머릿속에 일밖에 없지? 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중에도 없냐며 소리를 질러댔다. 수현은 비즈니스 호텔에 싸구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하얀 불빛이 그녀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듯 숨쉬기가 버거웠다. 얼음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가 기도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그때 발리로 여행을 갔더라면? 만약 그 경치가 끝내준다는 절벽 호텔 발코니에 섰더라면?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너무 굳어버린 탓에 키패드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윤지아 변호사와의 채팅창을 열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윤 변호사. 그 인간 통화 내역이랑 계좌 거래 내역 싹 다 조회하고 싶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 액정이 반짝이더니 지아의 답장이 1초 만에 날아왔다.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만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조회할 수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자. 그리고 도시 반대편. 고양시에 위치한 어느 중견 건설사.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를 뚫고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박재훈은 파티션으로 둘러싸인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이 돌아간 직후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10통 넘게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김순자는 목 놓아 울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찔러댔다. 그 은혜도 모르는 년. 미친년. 김순자가 전화통에 대고 패악을 부렸다. 사돈어른을 감방에 처넣겠다고? 지 서방을 경찰에 신고해? 그런 독사 같은 년은 당장 쫓아내야 해. 그는 간신히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전화를 끊은 뒤 수연에게 미친 듯이 카톡을 보냈다. 모든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사라졌지만 답장은 단 한 글자도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 몇 번 뒤에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녀가 그의 번호를 차단한 것이 분명했다.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부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더 옥죄어 왔다. 누군가 자꾸만 등 뒤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그때 모니터 우측 하단에 새 메일 알림창이 떴다.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짧은 몇 줄의 문장이 흰 바탕 화면에 데모처럼 박혀 있었다. 박재훈 과장님. 현재 배우자분께서 제기하신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로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사의 대외적인 고객관계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자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박재훈 과장님의 모든 고객 접점 업무 및 대외 활동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즉시 부서장에게 인수인계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의 참조란에는 본부장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박재훈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 들며 양쪽 귀에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한 웅웅거리는 이명이 울렸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들어 파티션 너머를 바라보았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모니터를 보며 타자를 치던 손을 갑자기 멈췄다. 평소 같으면 시시콜콜한 잡담 소리,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다니는 발소리, 복합기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을 사무실 안이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오직 숨죽인 채 곁눈질하는 조심스럽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다들 속으로는 무슨 일인지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모른 척 눈치만 살피는 그 지독한 정적.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노골적인 침묵이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재훈은 마우스를 움켜쥐고 있던 손에 힘을 탁 풀고 맥없이 늘어뜨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층 조사실 밖 복도. 천장에 달린 환풍기만 단조로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수연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 맞은편 벽면 모서리에 페인트가 칠이 벗겨진 곳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윤지아가 육중한 방음문을 밀고 복도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갓 인쇄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대형 복합기에서 막 빠져나온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현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사람 사이의 빈 의자 위로 서류 뭉치를 펼쳤다. 이것은 검찰이 형사고소 신청에 따라 각 은행에 영장을 청구해 받아낸 박재훈의 최근 3년간 계좌 거래 내역서였다. 수연은 지그시 눈을 내리깔았다. 새하얀 복사용지 위로 까만 잉크가 빽빽하게 인쇄된 숫자와 날짜들이 가득했다. 여기 봐의 지아가 빨간색 수성펜을 꺼내 뚜껑을 열고 서류 중간쯤에 동그라미를 쳤다. 펜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가며 사각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매달 보험회사로 자동이체되는 120만 원의 사망보험금 납입 내역 외에도 일정한 패턴을 그리는 수상한 지출 내역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수현의 시선이 빨간 펜 자국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매월 5일. 정확히 85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된 내역이 있었다. 예금주 이름은 딱 3글자였다. 최은성. 이렇게 주기적인 계좌 이체 내역 사이사이로 자잘한 카드 결제 내역들이 징그럽게 얽혀 있었다.
강남구의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 결제 영수증, 청담동에 있는 VIP 에스테틱 회원권 충전 내역, 심지어 파주 외곽에 있는 고급 프라이빗 풀빌라 주말 숙박비 결제 내역까지. 수연은 그 날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작년 10월 12일. 그날은 그녀가 연말 회계감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내내 부산 출장을 내려가 있던 날이었다. 올해 4월 5일. 그날은 그녀가 39도까지 열이 끌어올라 혼자 동네 내과에 가서 링거를 맞고 온 밤이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4일. 박재훈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워크숍을 간다며 꼬박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소름 끼치게도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모든 날짜는 그녀가 야근으로 집에 없었거나 아파서 남편의 동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날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일단 가조회해본 결과 최은성이라는 이 여자, 지금 청담동에 있는 꽤 비싼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지아의 손가락이 다른 페이지의 한 줄을 짚었다. 이건 그 오피스텔 월세 이체 내역이야. 박재훈이 매달 월세의 절반을 꼬박꼬박 내주고 있었네. 수연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호흡이 한없이 느리고 얕아졌다. 청담동. 그 주상복합 오피스텔. 그녀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작년 추석 전날이었다. 박재훈은 운전대를 잡으며 회사 진급에 큰 힘을 써줄 수 있는 대학 선배가 청담동에 사는데 명절 선물 세트라도 하나 전해주고 오자고 했었다. 당신은 차에서 잠깐만 기다려. 선배 개인 오피스텔이라 와이프까지 데려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딱 10분이면 돼. 그는 기가 막힐 정도로 미안한 척 연기를 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차는 오피스텔 1층 지상 방문객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박재훈은 기름값을 아낀다며 차 열쇠를 뽑아갔고 히터는 꺼져 있었다. 초가을의 서울은 제법 밤바람이 매서웠다. 그녀는 트렌치코트 깃을 빳빳하게 세우고 덜덜 떨면서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힌 그 고층 건물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10분이 20분이 되었고 20분이 40분으로 늘어났다. 그녀는 맞은편 편의점에 가서 마른 오징어 한 봉지를 사온 뒤 차에 앉아 그것을 하나씩 질겅질겅 씹었다. 오징어는 어찌나 질긴지 다 먹고 날 즈음엔 턱 근육이 뻐근하게 아려올 정도였다. 한참 뒤에야 마침내 박재훈이 내려왔고 그는 선배가 차를 몇 잔 더 마시자고 붙잡는 바람에 늦었다며 연신 사과를 해댔다. 그가 운전석에 올라탈 때 수현의 코끝에 어떤 냄새가 훅 끼쳤다. 그것은 차 향기가 아니었다. 아주 낯선, 은은한 벚꽃 향이 감도는 섬유유연제 냄새였다. 그때 그녀는 그 향기가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방향제 냄새일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수현은 손을 뻗어 종이 위에 적힌 최은성이라는 세 글자 위를 손가락 끝으로 꾹 눌렀다. 복사용지의 미지근한 온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소름 돋게 차가운 감촉만이 손끝에 맴돌았다. 윤 변호사 수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묻어나지 않았다. 가압류 신청해줘. 그 인간 명의로 된 모든 계좌, 그리고 우리 부부 공동 계좌까지 전부 다 동결시켜버려. 최대한 빨리. 지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차분한 수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들고 있던 수성펜의 뚜껑을 딸깍 소리가 나게 닫았다. 신청서는 이미 다 써놨어. 지아가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아 누런 서류 봉투 안에 집어넣었다. 법원 쪽 서류 접수 절차는 내가 알아서 뛸 테니까 넌 며칠 동안 계속 호텔에서 지내. 회사에는 낼 수 있으면 연차 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전부 나한테 맡겨. 같은 날 오후, 국민은행 일산지점. 유리문 밖으로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은행 객장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번호표 발행기에서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9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훈은 며칠 동안 입어 눈에 띄게 구깃구깃해진 정장 재킷 차림으로 빠른 걸음으로 3번 창구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는 신분증과 현금카드 한 장을 창구 밑에 오목한 홈으로 밀어넣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젊은 은행 직원이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물었다. 계좌 이체요. 이 카드에 들어있는 돈 전부 이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박재훈은 숫자 열몇 자리가 적힌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김순자 명의의 계좌 번호였다. 그가 내민 카드는 수현과 함께 돈을 모으던 부부 공동 계좌였다. 그 안에는 6,2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원래는 연말에 새 차를 뽑을 때 선수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어젯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친 이후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모든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공포감이 뼈마디 사이사이를 개미떼처럼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무조건 이 돈부터 빼돌려야 했다. 돈이 어머니 손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강수현 그 미친 여자가 이혼 소송을 걸고 넘어져도 이 돈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은행 직원은 신분증을 들어 얼굴 사진을 대조해보더니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몇 초 뒤 키보드를 치던 직원의 손놀림이 뚝 멈췄다. 직원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무언가를 거듭 확인하는 눈치였다. 왜 그럽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나 바쁩니다. 박재훈의 손가락이 대리석으로 된 창구 카운터를 신경질적으로 톡톡 두드렸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띄고 있던 직업적인 미소는 싹 가시고 대신 죄송함이 묻어나는 굳은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재훈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계좌로는 이체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카운터를 두드리던 박재훈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처리를 할 수 없다니요. 내 돈이고 내 이름으로 된 카드인데. 직원은 모니터를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주며 화면 한가운데에 떠있는 빨간색 경고창을 가리켰다. 전산 시스템상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법원에 의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공동 계좌뿐만 아니라 고객님 명의로 된 모든 연계 계좌가 그렇습니다.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입금만 가능하실 뿐 이체나 현금 인출, 체크카드 결제 등 그 어떤 출금 거래도 불가능하십니다. 직원은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다. 가압류라고요. 박재훈이 자리에서 펄쩍 뛰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무릎이 창고 카운터 밑바닥에 쿵 하고 강하게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몰랐다. 그는 양손으로 카운터를 콱 내리치며 상체를 유리 칸막이 안쪽으로 들이밀 기세로 소리를 질렀다. 누구 맘대로 내 계좌를 동결시켜. 강수현 그 여자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묶어. 은행이 대체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객장 안에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순찰을 돌던 제복 차림의 은행 보안요원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춤의 벨트에 손을 얹은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고객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그의 험악한 태도에 흠칫 놀라며 상체를 뒤로 물렀다. 이것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송달된 결정문 통보에 따른 조치입니다. 저희 은행은 법원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집행할 뿐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원 측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창구에서는 임의로 동결을 풀어드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박재훈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너무나도 원론적인 직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보안요원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깨달았다. 그는 카운터 위에 놓인 신분증과 카드를 확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주먹 안에 꽉 쥐었다. 플라스틱 카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집을 파고들어 깊은 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획 돌아서서 큼지막한 보폭으로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다. 굳게 닫힌 육중한 유리문을 어찌나 세게 밀어젖혔는지 문틈의 경첩에서 버티지 못하고 끽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터져나왔다.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한여름에 훅훅 찌는 열기가 얼굴을 덮쳐왔다. 은행 앞 계단에 다다르자 박재훈은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의 뜨악한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지투성이인 화강암 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낼 법한 극도로 억눌린 짐승의 헐떡임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음 날 오전, 마포구. 수연은 연차를 내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해진 시간에 회계법인으로 출근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빳빳하게 각이 잡힌 짙은 남색 셔츠를 입은 채 자기 자리에 앉아 지난 분기의 기업 재무제표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었다. 서류 위의 모든 숫자들은 그녀의 눈릿 속에서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배열되고 있었다. 오전 10시 15분. 회계법인 1층 로비의 대형 자동 회전문이 거칠게 밀리며 열렸다. 김순자가 씩씩대며 빠른 걸음으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체형에 맞지 않게 펑퍼짐한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발에는 시장통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플라스틱 슬리퍼를 직직 끌고 있었다. 슬리퍼 바닥이 로비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신경을 긁는 짝짝 소리를 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새까만 검정 비닐봉지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려던 찰나 김순자가 이미 데스크 코앞까지 돌진해왔다. 강수현 어딨어? 당장 강수현이 내려오라고 해. 김순자의 목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그 앙칼진 악다구니가 층고 높은 대형 로비의 천장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 진동에 데스크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의 잎사귀들마저 파르르 떨렸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겁에 질려 반 발짝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저기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혹시 방문 예약은 하셨습니까? 예약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예약. 내가 그년 시어머니다. 김순자는 안내 데스크의 널찍한 상판을 손바닥으로 쾅쾅 내리치며 쥐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를 그 위로 패대기 치듯 던졌다. 봉지 입구가 훅 풀리더니 그 안에서 순금 팔찌, 비취 귀걸이 한 쌍, 진주 목걸이 한 줄, 그리고 낡은 금반지 몇 개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 넓은 데스크 위를 요란하게 굴러다녔다. 가서 그 미친년 당장 끌고 내려와. 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겠다고 폐악을 떨어? 지 친정애미만 알고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지. 옛다, 네 물건 여기 다 돌려주마. 이깟 넝마 같은 고철 덩어리들을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유세를 떨어. 시댁 식구들 피를 말려죽이려는 독사 같은 년. 김순자는 양손을 허리에 턱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크게 들썩거렸다. 사람이라도 씹어 먹을 듯한 흉흉한 눈빛이었다. 1층 로비를 지키던 보안요원이 즉시 달려와 그녀를 제지하려 들었다. 어르신, 이곳은 업무 공간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곤란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밖으로 나가서 하시죠. 내 몸에 손대지 마. 난 오늘 그 독분연 상판대기를 보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가. 지 서방 카드까지 모조리 다 막아버리고 기어이 우리 모자를 굶겨주길 작정이야. 그년이 김순자는 보안요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더니 아예 안내 데스크 앞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양 허벅지를 팡팡 내리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창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는 오전 시간, 1층 커피숍과 복도를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췄다. 몇몇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바닥에 주저앉아 폐악질을 부리는 노파를 향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12층, 감사 3부 사무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악다구니에 몇몇 젊은 직원들은 이미 탕비실의 통유리창 앞까지 바짝 다가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 저거 1층 로비 아니야? 저 아주머니 지금 바닥에서 뭐 하시는 거야? 누구 욕하는 거 같은데? 아까 수현 선배 이름 부르는 거 같지 않았어? 설마 진짜 수현 선배 시어머니라고? 웬일이야, 진짜 무섭다. 빨리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봐. 수현은 자기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우스 밑바닥에서는 광마우스 특유의 붉은 레이저 불빛만이 조용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를 앞으로 쓱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복도를 가로질러 직원들이 몰려있는 탕비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수현이 다가오는 것을 본 동료들은 무한한 표정을 지으며 양옆으로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수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2층이라는 아득한 높이에서 내려다본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바닥을 뒹구는 그 형체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인형처럼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이 거대하고 세련된 오피스 빌딩의 우아한 고요함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있는 지독하게 꼴불견인 풍경이기도 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신구들, 그 중에서도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는 그 순금 팔찌에 가닿았다. 다음 주면 친정엄마의 주름진 손목에 곱게 채워져 있어야 할 그 소중한 물건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구둣발 밑에서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다. 수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윤지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사이 그녀와 변호사 사이의 통화는 쓸데없는 안보 인사 따위는 생략하는 완벽한 실무적 호흡을 자랑하고 있었다. 윤 변호사의 수현은 통유리창 너머 1층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있는 작은 형체를 굽어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요해서 옆에 서 있던 동료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지경이었다. 내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 회사 1층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내가 찾던 예물들 다 안내 데스크에 집어 던지고 나보고 당장 튀어 내려오라네. 전화기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지아의 말이 빨라졌다. 보안팀에서 제지 안 해? 제지는 하는데 막무가내로 바닥에 눌러앉았어. 지금 사람들 다 동영상 찍고 난리 났어. 완벽하네. 지아의 목소리에서 사냥감을 낚아챈 사냥꾼 특유의 냉혹한 희열이 묻어났다. 이 정도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사유 하나 확실하게 추가할 수 있겠지? 충분하지. 수연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했다. 지금 당장 너희 회사 보안 총괄 책임자 찾아가서 음성 녹음까지 다 들어간 1층 로비 CCTV 원본 영상 확보해달라고 해. 그리고 내 주변에서 폰으로 찍고 있는 동료들한테 영상 원본 파일 전부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고. 난 지금 당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들어갈 테니까. 명심해. 절대 내 발로 내려가서 면대면으로 부딪히지 마. 그리고 그 노인네가 바닥에 던진 물건들 손끝 하나 대지 마. 그냥 맘대로 날뛰게 둬. 바닥까지 추악해질수록 우리한테는 완벽한 증거 자료가 되니까.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금 전까지 유리창에 찰싹 붙어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있던 젊은 인턴 사원과 눈을 맞췄다. 지훈아. 수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인턴 사원은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폰을 황급히 내렸다. 수연 선배님. 죄송해요. 전 그냥 누가 올리라길래 동영상 파일 나한테 보내. 수연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자르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파일 그대로 내 카톡으로 전송해줘. 그리고 가서 일들 봐. 같은 날 오후 고양시에 위치한 중견 건설사의 지하 3층 주차장. 사시사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자동차 매연 냄새와 눅눅하게 젖은 시멘트 냄새가 불쾌하게 뒤섞여 있었다.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낡은 형광등 하나가 사람 신경을 박박 긁을 만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박재훈은 자신의 현대 소나타 운전석 문을 열고 거의 쓰러지듯 좌석에 주저앉았다. 그는 차 열쇠를 꽂지도 않았고 실내등도 켜지 않았다. 불과 1시간 전 인사팀장이 그를 개인 면담실로 호출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서 이동 통보가 아니었다. 목을 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회사 임원진은 이미 그의 시중은행 계좌들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상태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서에서 회사 측으로 박재훈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수사협조 공문까지 날아온 직후였다. 인사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냉혹했다. 박 과장, 우리 같은 건설 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라는 거 본인도 잘 알 거 아니야? 당신 지금 꼬라지가 회사의 대외적인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고. 윗선 뜻은 명확해.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군말 없이 사직서 쓰고 책상 빼라는 거야. 그래야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겠어? 안 그러면 회사 측에서 강제 징계해고 절차 밟는 수밖에 없어.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급할 때마다 요긴하게 가져다 팔아치우며 생색을 내던 금붙이 화수분을 잃었고
제 마음대로 굴리던 통장에 현금을 차압당했으며 이제는 그 알량한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게 해주던 직장마저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를 진짜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려 온몸을 덜덜 떨게 만든 치명타는 따로 있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학이 넘어 담당 형사의 목소리는 며칠 전 그의 집에 찾아왔던 지구대 경찰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압적이고 살벌했다. 박재훈 씨, 일전에 자택에서 발견된 생명보험 증권과 관련해서 해당 보험사 측에서 대대적인 보험 사기 특별 조사를 벌였습니다. 형사는 건조하게 사실만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제출했던 피보험자 강수현 씨 명의의 건강검진 결과지 역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심부름 센터 사이트에서 백지 상태의 병원 양식을 돈을 주고 구입한 뒤 피의자 본인이 직접 허위 건강 수치를 기입하고 조작한 정황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사 측은 오늘 아침 정식으로 박재훈 씨를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경찰서 형사과로 출석해 조사받으십시오. 보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물손괴 및 횡령. 이 세 가지 범죄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단순히 직장에서 잘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로 징역을 살고 감방에 처박혀야 할 판이었다. 박재훈은 칠흑같이 어두운 차 안에서 두 손으로 운전대를 으스러져라 꽉 움켜쥐었다. 가슴팍이 터질 듯이 거칠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운전대 한가운데의 경적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경적 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플라스틱 커버에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타격음만이 어두운 주차장을 맴돌았다. 그는 헐떡이며 손을 멈추고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액정 불빛이 유난히 섬뜩할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 그는 익숙한 단축 번호를 꾹 눌러 최은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 번씩 울리는 뚜 하는 기계음이 그나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톱으로 썰어대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은성의 목소리는 자다 깬 사람처럼 약간 잠겨 있었다. 은성아, 박재훈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평정을 가장했다. 나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별다른 반응 없이 미세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내 말 잘 들어, 은성아. 나한테 지금 문제가 좀 크게 생겼어. 꽤 복잡한 문제야. 박재훈의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다급해졌다. 내 와이프 강수현, 그 미친 여자가 뒤에서 흥신소라도 썼는지 모든 걸 다 캐냈어. 내 계좌는 모조리 가압류돼서 한 푼도 못 꺼내고 회사에서도 오늘 잘렸어. 심지어 경찰서 형사들까지 나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 당장 이번 달 내 오피스텔 월세 보내주는 것도 불가능해졌어. 그는 말을 멈추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기다렸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분간은 만나지도 말고 카톡이나 문자도 일절하지 말자. 잠잠해질 때까지 내가 이 거지 같은 일들 싹 다 해결하고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그는 속으로 미칠 듯이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어쭙잖은 권위를 내세우며 명령하듯 쏘아붙였다. 침묵. 사람의 피를 말리는 정적이 무려 5초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윽고 최은성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그에게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던 달콤함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철저하게 주파나를 튕기고 이해득실을 따져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소름 끼치게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오빠, 그녀가 그를 불렀다. 박재훈은 숨을 헉하고 멈췄다. 나 임신했어. 박재훈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누군가 뒤통수를 커다란 오한마로 내려친 것처럼 눈앞이 번쩍하더니 양쪽 귀에서 삐하는 고주파 이명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뭐라고?
그는 자신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포 2장을 비벼대는 것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반문했다. 내 말 못 들었어? 임신했다고. 벌써 7주 차야의 최은성의 말투는 내일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전하듯 덤덤했다. 원래는 오늘 밤에 오빠 만나면 서프라이즈로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 지금 꼴을 보아하니 그냥 됐어. 관두자. 얘야, 끊지 마. 은성아, 내 말 좀 들어봐. 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음을 알리는 통화 연결음만이 어두운 차 안을 공허하게 채웠다. 박재훈은 스마트폰을 쥔 손을 천천히 허벅지 위로 떨구었다. 그 순간 지하 주차장 천장에 매달려 발작하듯 깜빡이던 형광등 불빛이 마지막으로 2번 파지직 튀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는 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집어삼켜졌다. 서울가정법원 제312호 법정. 방청석의 낡은 나무 의자에서 사람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흘러나왔다. 텅 빈 법정 안에서는 천장 에어컨이 내뿜는 백색 소음이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수연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원고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책상 위로 반듯하게 모아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윤지아 변호사가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두께가 한 뼘은 좋게 넘는 방대한 양의 서류 뭉치를 여유롭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 서류 뭉치는 무려 47페이지에 달하는 결정적인 증거 목록이었다. 필적감정원이 공식 발행한 사문서 위조 감정서, 경찰서 형사과에서 발부한 보험사기 미수 입건 통지서, 청담동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난 3년간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리된 계좌 송금 내역서, 그리고 회계법인 1층 로비에서 김순자가 바닥에 구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던 생생한 영상 기록물이 담긴 USB 메모리까지.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박재훈은 마치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폐인 같았다. 번듯했던 정장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구김살 투성이었고 넥타이는 볼품없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밤을 내리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 밑에는 시퍼런 멍 같은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왁스를 발라 깔끔하게 넘기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푸석하게 흘러내려 있었다. 그의 국선 변호사는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에 지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변론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재물횡령 부분, 즉 문제의 예물 장신구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 측은 사건 당시 원고와 피고가 법적으로 명백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물품들이 비록 원고의 개인 명의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부부 생활의 범주 내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며 피고 측 대리인, 변론의 요지를 정확히 하세요. 단상 높이 앉은 판사가 안경 너머로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변호사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묻어났다. 판사는 책상 위에 펼쳐진 두툼한 판결문을 직접 짚으며 엄숙하게 낭독했다. 재판부가 원고 측이 제출한 백화점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자금 출처 추적 자료를 낱낱이 검토한 결과 해당 장신구들의 구매 자금은 100% 원고 본인의 독립적인 근로소득계좌, 그리고 원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혼인 전 증여 자금에서 출처된 것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민법 제830조에 의거하여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임이 너무나도 자명하며 피고 측이 주장하는 부부 공동재산과는 법리적으로 그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법정 모독에 가까운 억지스럽고 상식 이하의 변론으로 아까운 재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경고합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피고 측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쫓기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쥐죽은 듯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요란한 소란이 일었다. 그게 왜 며느리 혼자만의 재산이야.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집안 소유지. 시댁살 축내며 밥 빌어먹고 살았으면서 금부치 쪼가리 2억에 좀 어른이 썼다고 그게 무슨 죽을 죄라고.
방청석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김순자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정에 온다고 나름대로 그럴싸한 외투를 걸치고 왔지만 시장통 무지랭이 할망구 특유의 그 천박한 본성만큼은 외투로 가려지지 않았다. 법정 경위가 즉각 험악한 얼굴로 다가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방청객, 입 다물고 정숙하십시오. 한 번만 더 재판 진행을 방해하며 법정 모독을 일삼을 시 즉각 퇴정 조치하고 감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경위의 위협적인 태도에 김순자는 흠칫 놀라 입을 꾹 다물었지만 원고석에 앉은 며느리를 향한 도끼 어린 시선만큼은 거두지 않았다. 수현은 뒤통수에 꽂히는 그 증오 섞인 시선에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짧은 휴정 시간이 끝나고 다시 법대에 오른 판사가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특유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횡령한 사실,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보험 사기를 공모하려 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음을 모두 인정한다. 이로 인해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주문 1. 원고 강수현과 피고 박재훈은 이혼한다. 2.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와 중대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70%, 즉 4,340만 원으로 정하며 피고의 분할 비율은 30%로 제한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발단이 된 순금 팔찌를 포함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모든 혼전 특유재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명확히 확인하며 피고 측은 이를 즉각 원고에게 반환하라. 또한 본 소송에 소요된 소송 비용 일체는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땅. 판사가 내리치는 경쾌하고 단호한 법망치 소리가 넓은 법정 안을 가득 채우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렸다. 선고가 모두 끝났다. 수현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희열도 억눌러왔던 눈물도 터져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큰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극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메모장 앱을 켜고 빈 상자라는 이름의 폴더 맨 첫 줄에 커서를 맞춘 뒤 아주 짧은 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종로 금은빵 진화당, 각인 다시 파기. 그녀는 그 순금 팔찌 안쪽에 새겨져 있던 가증스러운 글꼴을 기계로 흔적도 없이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글꼴을 파 넣을 참이었다. 그리고 법정 반대편 피고석. 박재훈은 의자 손거리를 부여잡은 채 넋이 나간 듯 허물어져 있었다. 이혼 소송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지옥은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석 달 전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 그 끔찍한 생명보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 피고인석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보험사기 미수죄와 사문서 위조죄, 두 가지 중범죄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담당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은 무려 징역 5년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경기도 수원시. 이곳은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았지만 계단 복도부터 문 앞까지 물청소를 한 듯 아주 반질반질하게 관리가 잘 된 복도식 아파트였다. 현관문 틈새로 푹 끓인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복도 가득 퍼져나오고 있었다. 수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는 좁은 주방에서 냄비에 핏물을 뺀 소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고 있었다. 딸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놓이는 쥐고 있던 나무 주걱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으며 눈가에 주름이 질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왔다. 아이고, 우리 딸 웬일이래? 요즘 회사 일 바빠서 이번 주말에나 내려온다더니 어머니는 수현의 야윈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사위는? 재훈이는 같이 안 내려왔어? 구두를 벗던 수현의 동작이 아주 잠깐 멈칫했다. 이혼 소송을 벌인 일, 남편을 경찰에 고발한 일,
수현은 이 모든 피 말리는 과정들을 늙은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왔다. 엄마의 환갑날이 지나기 전까지는 행여라도 노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잠 못 이루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불 끄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수현은 늙어 마른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 끌고 거실에 놓인 낡고 푹 꺼진 인조 가죽 소파로 이끌었다. 그녀는 들고 온 핸드백 속에서 고급스러운 짙은 남색 벨벳 케이스를 꺼내어 주름이 깊게 파인 어머니의 두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엄마, 환갑 축하해.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두 눈만 끔벅거리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이고, 비싼 걸 뭐 하러 샀어. 내가 늙어서 어디 나갈 데가 있다고 누구 보라고 이런 걸 차고 다녀. 입으로는 연신 핀잔을 늘어놓으면서도 노인의 떨리는 두 손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위로 젖혔다. 37.5g짜리 묵직한 순금 팔찌가 벨벳 쿠션 위에서 노란빛을 찬란하게 뿜어내며 얌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안쪽을 한번 봐봐의 수현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는 상자에서 팔찌를 꺼내 들고 침침한 노안의 눈을 가늘게 뜬 채 팔찌 안쪽 매끄러운 금속 표면을 들여다보았다. 원래 새겨져 있던 글권은 기계로 갈려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방금갓 새겨 넣은 듯 뚜렷하고 깊게 파인 한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라는 흔해 빠진 인사말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딸이 이겼어. 노인의 투박한 손가락 끝이 금속 표면에 오돌토돌하게 파인 그 글자들의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갔다. 지난 몇 주 동안 딸에게 대체 무슨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단지 저 두 글자 이겼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핑계댈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탁하게 흐려진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들이 순금 팔찌 위로 후두둑 떨어져 부서졌다. 수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묵묵히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서 팔찌를 건네받아 잠금장치를 푼 뒤 뼈마디가 도드라진 가느다란 손목 위에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채워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핸드백 지퍼를 열었다. 이번에는 두툼하고 빳빳한 흰색 대봉투를 꺼내어 거실 유리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과 계약서 원본이었다. 그녀는 법원 판결을 통해 되찾은 4,300만 원 남짓한 재산 분할금과 박재훈이 토해낸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을 몽땅 털어 이 새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치렀다. 엄마, 수현이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그녀의 서늘했던 목소리에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거 수원광교 신도시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 계약서야. 정남향의 채광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널찍해. 아파트 단지 정문만 나서면 바로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어. 다음 달 초에 열쇠 넘겨받기로 했어. 수현은 기절할 듯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며 거칠어진 그 손을 깍지 껴 꽉 잡았다. 우리 이사 가자. 딱 우리 둘이서만.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12월의 서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텅 빈 거리를 매섭게 휩쓸고 지나갔다. 가로수들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었고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베일 듯이 아프게 찔러댔다. 박재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높은 화강암 계단 위에 우두커니 서서 몸에 맞지도 않는 싸구려 검은색 패딩 점퍼에 깃을 부여잡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패딩 지퍼를 턱 끝까지 억지로 끌어올려 목덜미를 파고드는 시린 바람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다. 불과 1시간 전 형사재판부의 1심 선고가 떨어졌다. 피고인이 계획한 보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벌금형이 별도로 병과되었다. 당장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는 신세는 면했다.
하지만 그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자라는 시뻘건 낙인이 찍혔고 지금의 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벌금 고지서만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법원 앞에 거대한 돌기둥 아래에 처박혀 매서운 바람만이 뒹구는 텅 빈 광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달 전 어머니 김순자는 아들이 중범죄로 감방에 갈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연이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 어귀에서 급성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지금 노원구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요양병원 다인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매달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으로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엄청난 돈이 깨지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끌어모은 전 재산이라고는 모든 계좌의 잔고를 다 합쳐도 11만 원 남짓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임신했다고 통보했던 최은성은 박재훈의 모든 통장이 법원에 의해 묶여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 주 주말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박재훈이 월세의 절반을 꼬박꼬박 대주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야반도주하듯 빼버리고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아예 해지해버렸다. 당시 그는 반쯤 미쳐서 그녀의 행방을 미친 듯이 추적했고 결국 오피스텔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을 통해 기가 막힌 진실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애초에 임신 따위는 한 적도 없었다. 그날 밤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라며 떠벌렸던 것은 인터넷 맘카페에서 퍼온 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에 불과했다. 오직 박재훈에게서 아직 빼먹을 단물이 더 남아있는지 찔러보기 위한 천박한 떠보기에 불과했다. 그가 빈털터리 파산자 신세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그를 버렸다. 매서운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자 박재훈의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그는 패딩 주머니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시뻘개진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앱을 눌러 실행했다. 연락처 목록은 기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최은성의 프로필 사진은 잿빛 기본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었고 대화명 옆에는 할 수 없음이라는 단어만 무심하게 떠 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주소록을 아래로 쭉 쓸어내리다가 뼛속까지 익숙한 이름 세 글자 위에서 멈칫했다. 강수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마지막 카톡 메시지는 정확히 석 달 전 날짜에 멈춰 있었다. 법원의 이혼 판결문이 송달된 바로 다음 날 수현이 보낸 단 한 줄의 건조한 메시지였다. 팔찌는 내가 돌려받았어. 앞으로 각자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살자. 박재훈은 홀린 사람처럼 귀신애라도 씌인 듯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인터넷 연결이 버벅거리며 화면이 새로 고침되더니 맨 위에 어제 날짜로 막 업데이트된 사진 한 장이 떴다. 아무런 글과도 흔한 이모티콘 하나조차 없었다. 사진 속에는 번쩍이는 숭근 팔찌를 차고 있는 가느다란 손목 하나만이 찍혀 있었다. 그 손목은 심플한 하얀 도자기 찻잔을 여유롭게 감싸 쥐고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한눈에 봐도 널찍하고 채광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의 베란다였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통유리창 너머로 광교신도시 특유의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겨울 하늘과 능선이 아름다운 산자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오후의 풍성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베란다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와 원목 마루 위에 부서졌고 그 빛의 파편들은 그녀의 손목에 감긴 숭근 팔찌 위로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다. 팔찌의 매끄러운 금속 표면은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따스하고 찬란한 빛무리를 반사해내고 있었다. 그 프로필 사진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하트 숫자가 217개나 찍혀 있었다. 박재훈은 스마트폰 액정을 뚫어버릴 듯이 그 찬란한 반사광을 노려보았다. 그 눈부신 빛의 조각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핏발이 선 그의 뻑뻑한 안구를 푹푹 쑤셔대는 것 같았다. 그는 저 갈라진 입술을 뻐끔거리며 차가운 12월의 공기를 어떻게든 폐 속으로 우겨 넣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한가운데가 거대한 싱크홀처럼 텅 비어버려 아무리 숨을 들이마셔도 헛바람만 돌 뿐 그 끔찍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전원 버튼을 눌러 액정을 껐다.
스마트폰은 다시 차갑고 까만 플라스틱 쇳덩어리로 변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품도 맞지 않는 얇은 패딩 점퍼 안으로 몸을 한껏 웅크리고 거북이처럼 목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법원의 돌계단을 따라 살점을 저미는 듯한 12월의 칼바람 한가운데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